90년대에 이제 3조 원이었고 90년대 3조 예. 90년대 3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당시에는 네. 어떻게 시장을 100% 맞추느냐.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안 알려줬어요. 저 혼자 이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 실례지만 지금 펀드 매니저 경력이 거의 앞자리가 4자의 가까이 가죠. 예. 한 38년 예, 예. 정도 네. 되시나. 1세대 아니십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한 38년 동안 예. 펀드 매니저로서 활약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듣고자 하는데 뭐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다 해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같이 해봤죠. 대체 투자까지도 다 예, 예. 하셨을 거고.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일반적인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와는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외롭고 한 길이 네. 사실은 편하고 마음 편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변동성이 작으면서 네. 그 길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지는 걸 좀 싫어하고 극도 싫어하고 제가 알려지는 걸 많이 안 어울리고 그랬죠. 약간 좀 주류와는 반대로 가시는 그렇죠. 스타일. 제가 갈 길을 그냥 네. 꾸준히 가는 한눈 팔지 않고 제 길만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1985년에 운용을 시작하셨다고. 그때 이제 그랬는데. 입사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제 주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사실은 주식보다는 네. 채권 금리가 뭐 거의 2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채권이 주가 됐고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그 양념식으로 이제 그 조금씩 하는 그런 적이었죠. 윤 대표님의 성향이 주류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네. 언제 깨달으셨고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길을 가셨는지. 이제 그 하다 보니까는 애널리스트나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항상 반대로 가더라.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듣잖아요. 네네. 전문가라는 사람들, 증권사나 이런 사람, 그때 애널리스트 잘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 조사부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때는 네. 저기 리서치 센터를 조사부라고 했죠. 예, 예. 네. 이분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항상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해서 내 틀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일찍 좀 접했는데 네. 제가 인터넷을 접할 때가 접하고 며칠 안 돼서 전 세계 인터넷 인구가 2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상당히 일찍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 해갖고 주로 그 파일들 그 대학교 그 네. 논문 같은 거 네. 열람하고 하는 게 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좋은 논문 그 알짜 같은 좋은 논문들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일을 정립하는데 그 논문들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발견하신 뭐 이론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논문에서 봤던 게 이제 바보 이론, 바보 이론. 예, 그리고 역사적 감정. 그러니까 논문에 나오는 이름이 바보 이론이라고 돼 있는. 예, 그 운용 전략을 시장을 전망하는 운용 전략을 이제 바보 이론이라고 명명했죠. 논문 쓴 분이.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이제 바보 이론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뭐 역사적 감정이라든가 예일 모델이라든가 사실은 알짜 같은 논문들이 많은데, 이 알짜 같은 논문들이 세상에 안 알려지더라고요. 이게 좋다라고 안내하는 길이 사실은 돈을 잃는 길인데, 그런 논문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버는 길이라 하는 논문들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과는 이제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보 이론인데, 그거 조금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CIO 생활을 오래 했는데, CIO 생활이라는 건 이제 자산 배분. 그러니까 주식을 할 건가, 채권을 할 건가, 이 배분을 늘릴 건가, 줄일 건가. 최고 투자 책임자. 그러려면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전략가는 3가지에서 5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보하는 장세, 상승, 하락, 급등, 급락 5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만났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상승 시나리오 가려면 어떻게 될 거고, 급등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대부분 사람들 이제 단면만 보는데, 좀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얘기하는 이제 복잡계 뭐 이런 네, 예, 네, 네, 비슷한 현상이 입체적으로 보니까 아, 저런 사람 저 단면만 보는 거야 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건 장기적인 추세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 가지고 네. 그 전략을 짰고, 단기적인 전략은 바보 이론. 제가 그때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제가 질문하면 다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때 80년대 후반에 신협중앙회 자금 거의 한 3조 원. 90년대에 이제 3조 원이었고. 90년대 3조. 예. 90년대 3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리더들한테 이제 한 10명을 선정해서 예. 질문을 하죠. 시장이 주식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오르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이제 해서 노트에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네. 반대로 했을 경우 틀린 경우가 100%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7명 내지 8명 된다라면 10명 중 7명, 8명이면 예, 반드시 하락하고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7, 8명이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상승하고 그런 현상. 근데 그거는 논문에도 나오고 예. 대표님의 경험이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당시에는 네. 어떻게 시장을 100% 맞추느냐.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을 안 알려줬어요. 저 혼자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그런데 네. 그때 당시 이제 팀장급 되는 직원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려주니까. 그래서 쭉 10명한테 이제 그 직원이 모니터링해서 아, 이번에는 10사람 의견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상황 파악이 잘 돼 있습니다. 10사람 의견대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결정하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아, 역시 제가 맞았죠. 그 직원이 틀리고, 아, 이게 쉽지는 않네요. 그 사람들 의견 들으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로 하는 게, 예. 남들과 반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또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예. 나중에. 예. 왜 그 전문가들 말 안 들어갖고 막 그렇게 됐냐. 근데 이제 거기에 힘이 됐던 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을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바보 이론 가지고 이제 모멘텀 역할을 부여를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 같이 좀 방향을 잡고,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바보 이론으로 그렇죠. 같이 이제 겸해서 가시는, 예. 그게 어떤 실전이라든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잘 좀 상상은 안 가거든요. 네. 어떤 뭐 사례? 뭐 그런 걸 좀 적용을 하셨던 투자 사례라든지 옛날에 뭐 에피소드라든지. 예를 들면 그 IMF 때 그 지수가 그 3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 2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전망을 했었죠. 그때 300에서 200이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이 날아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한 700 정도에서 300까지 이미 빠진 상황에서. 빠진 상황에서 대부분이 200까지 간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웃소싱을 하려고 주식 팀장을 만나러 가면 도망갔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보고 더 힘들게 하려고 왜 돈을 맡기려고 하느냐. 예. 안 만나. 오히려 펀드 매니저가 안 만나주고 아웃소싱 하는 사람이 찾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자산을 위탁해 주려고 누가 찾아왔는데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죠. 운용회사에서. 예, 그럴 정도로 위탁을 맡기려고 하셨는데. 예, 험악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이제 반등 시점이었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주식형 해야 된다, 펀드 해야 된다.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들 주식을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다 도망 다니고 이랬었죠. 근데 그때 한 게 맞았죠. 적절한 판단이었죠. 또 이게 시장에 항상 쏠림 현상은 늘 있어 왔는데, 쏠림 현상이 뭐 한두 달 만에 끝난다라는 거면은 이제 약간 바보 이론으로 이렇게 반대에 있어도 괜찮은데, 쏠림 현상이 또 막 장기간 있거나 이럴 때는 또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거의 한 1년 이상을 막 성장주 막 쏠리면서 엄청나게 심했고, 그게 가장 이제 최근이니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역사적 함정할 때 역사적 함정. 예, 그 사이클을 네. 단기 사이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20년 이상 사이클을 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논문에.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봐야 상승과 하락의 그 산을 그린 한 사이클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3년, 5년,
짧게는 10년 이내 사이클만 보고 상승만 보고 하락만 보고 하기 때문에 짧게는 10년이라는 표현이 예, 야, 굉장히 예, 좀 잘못된 어마무시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 자산 배분을 하려면은 최소한 그 20년 이상의 사이클을 보고 의사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논문의 결론이었었죠. 약간 그 대표님이 기승전결 이걸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그래서 와 20년이 한 사이클이면은 예. 경제 사이클 특히 채권 이제 금리나 이런 것도 주식도 20년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을 한 사이클로 보는 그런 사이클로 보죠. 그래서 길게는 한 100년 사이클 여기서 이제 넓게 보고 봐야죠. 오늘 그 특히 이제 준비해 주신 주제가 120년 미국 주식 역사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 120년 안에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한마디로 좀 축약해 주신다면. 120년 역사를 볼 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주식 이제 1900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120년 이렇게 보잖아요. 120년. 그 6사이클이네요. 죄송합니다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반복된 현상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재테크 상황이나 주식시장 상황이 미국의 이제 73년도와 매우 유사하다. 1973년. 예. 그러니까 73년도에 주식시장 한 사람들이 큰 부를 잃었고, 그 스타 펀드 매니저 탄생하고, 저 PBR 자녀에게 물려줄 수 크게 성공한 스타 PB들이 탄생하고, 이런 변곡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되는데 이제 예일 대학이 큰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나라가 그때가 매우 유사하고, 그러니까 73년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자산관리 시장이 걸어온 길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10년 이상 뭐 대세, 가치주가 이제 대세가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가치 투자들이 가장 유망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첫 번째도 사람, 두 번째도 사람. 부동산에 보면 첫 번째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이렇게 하듯이 어떤 사람하고 동행할 거냐.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 투자가 좋다라고 해서 2016년도, 17년도 이때 가치주가 하면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돈도 못 버는 시대였잖아요. 이때 시작했으면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많죠. 가치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출발하는 상황이 어느 때냐라고 포기하지 않고 순탄한 길을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그 좋은 타이밍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치 투자 시작하는 것이 지금 초심의 그 함정, 조심자의 함정이라고 하죠. 좀 거품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조심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왜 그런지를 이제 미국 주식 역사, 120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오히려 막 3,000포인트 넘어섰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2,600 초반에 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전쟁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럴 때가 가치 투자하기에는, 또 어디 가치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좀 궁금한 게, 1973년에 미국에서 뭐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갈 길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이제 73년도에는 그 직전에 이제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 이제 그 성장주의 쏠림 현상이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길었던 시점이에요. 이번 쏠림 현상 제외하고는. 이번이 가장 길었고.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전이죠. 이제 그 빅테크에서 13년 뭐 이때부터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그 쏠림 현상이 심했고. 2013년부터에. 우리나라는 한 16년부터 쏠림 현상이 성장주 바이오니 뭐 2차 전지니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 이런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심했던 게 이제 지금 제외하고는 미국 주식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것이 68년도부터 72년도 4년 동안에 이제 그 쏠림장이었고요. 니프티, 피프티. 성장주 쏠림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로 돈이 많이 몰려 있고
가치주는 홀대받는. 네. 그러니까 73년도 정도 되니까 가치주 무용론. 가치주는 이제 패배했다. 더 이상 가치주 끝났다. 예, 가치주의 끝났다. 시대는 끝났다. 예, 가치주 거로하는 사람은 아, 한물 간 사람이다. 아. 예. 그런 가치주 무용론이 팽배했고 아무도 안 사니까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상태였었죠.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포도재단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자동차 포도재단이 차려가 되니까는 돈을 벌어서 기금을 쌓아놓고 그걸 이제 주식형 펀드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장이 한 25% 빠졌는데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와요. 주로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가. 그렇죠. 예. 그때 지금하고 우리는 그 미국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게 대형 성장주들이 주도했죠. 그때. 네네. 예. 그게 이제 그 세상을 바꿀 것이고 뭐 컴퓨터 같은 거 새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코카콜라 같은 대형주 뭐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계속 저기 할 것이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 보니까는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제 많이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포도재단이 이제 그 손실이 크니까는 네. 한 20년 동안 주식형 펀드를 아웃소싱 했는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다 예일 대학교 교수들한테 찾아갑니다. 예일 대학 교수들이 보니까 포도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 기금은 70년 동안 돈을 벌어놓은 적이 없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 그 분석해봤더니 어디가 좋더라, 어디 주식 시장이 좋더라, 그러면 거기만 쫓아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우를 몰려다니시 같이 몰려다닌 거죠. 그렇게 하니까 70년 동안, 20년 동안 돈을 못 벌었더라. 이제 그러면 반대로 해보자. 네. 예. 거꾸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게 예일 모델이고 거기서 계속 발전돼서 그때부터 이제 예일 대학교가 전 세계 이제 운용 그 기금 중에서 네. 그 큰 펀드 그 자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네. 수익률 성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일 모델이 이제 발전 단계에 이렇게 됐고, 예일 모델은 나중에 시간 나면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그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좀 심한 상태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보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아주 심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치주 무용론 같은 게 팽배 일부에서는.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예.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성장주들 랠리 위주로 이제 와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보는 시계열은 굉장히 짧은데 예. 윤 대표님이 생각한 시계열은 최소 20년이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제 막 성장주들이 지금은 막 좀 꺾인 것 같고 막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아직도 쏠림이 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쪽에 많이 가 있죠. 예를 들면 여유대에 보면은 네. 가치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장 적은 시점이 아닌가. 가치주를 고수하는 운용사들도 일부 이제 시장과 타협하는 운용사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가치주 매니저들이 이미 몇 년 동안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퇴출되고. 아웃됐죠. 예, 많이 되고. 그래서 가치주를 논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적은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그게 많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막 저쪽에서 뭐 롱숏 전략 짜고 있고, 뭐 어디 조금 안 좋은 거 있으면 거기 숏 잡고, 어디 또 롱으로 확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초과 수익률 내려가 막 이런 엄청난 노이즈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쏠려 있을 때, 아까 이제 니프티 PPT도 한 68년에서 72년 정도, 한 4년 넘게 랠리가 펼쳐졌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1,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장주 쏠려 있을 때 같이 쏠려 있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